오늘 뭐 첫 시간 수업이잖아요. 그죠? 뭐 잘 알다시피 총 8번 수업을 할 거예요. 8번 수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유인물로 나눠드린 게 이번 주 이제 2회분,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하고 목요일 수업 내용이고, 다음 주는 또 다음 주 분량에 해당하는 걸 해줄 텐데, 지금 진도는 어떻게 나갈 거냐면은, 우선 뭐 경영학의 기초, 기본적인 뭐 역사라든지 경영의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우리 인적자원 관련된 거, 인적자원 관리로. 그리고 세 번째가 조직행동론이에요. 조직행동론.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수업, 총 8번이죠, 8번. 네 번째 수업이 마케팅 관리론. 그럼 이제 11월달 수업은 끝나겠죠? 그리고 이제 5번째 수업이 뭐냐면은 네 번째가 생산운영 관리론. 제가 잘못 얘기 드렸네. 이거 생산운영 관리 먼저. 생산관리론이라고도 하죠. 생산관리론. 그리고 5번째가 이제 마케팅 관리론. 6번째가 의사결정론입니다. 의사결정론. 그리고 이제 7번째 회계학이에요. 회계학. 사실 회계학 자체만 봐도 양이 꽤 되죠. 근데 우리 경영학에서 다루는 회계학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몇 가지 부분만 나눠서 그냥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 시중에 보면은 뭐 회계학 책이나 재무관리는 별도로 또 교재가 있어요. 제가 쓴 교재도 있습니다. 회계학하고 재무관리만 해도 양이 꽤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경영학 파트를 배우니까 사실 깊이 있는 공부보다는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내용은 얕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회계학도 들어가고 재무관리도 들어갔기 때문에 하여튼 공부하는 범위는 꽤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11월 달에 이거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이거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수업 전에 하나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피치모텔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보강을 하겠지만 어차피 수업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죠? 하여튼 제가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3번을 하던 아니면 이제 다다음 주 하던 언제 한번 맞춰서 총 8번 수업을 마칠 테니까, 하여튼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수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거. 어떻게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뭐 이제 경영학 기초 같은 거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역사적인 것들. 그러니까 재미는 사실 별로 없죠. 근데 뭐 경영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 자체가 난이도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 막 너무 뭐 수학적인 뭐 이런 부분도 수리적인 부분이 들어가긴 하지만, 재무관리도 그렇고. 하지만 그 깊이가 이렇게 아주 깊지는 않기 때문에 난이도 면에서는 사실 다른 공부에 비해서는 좀 뭐 이렇게 머리를 많이 아프게 하지는 않아. 다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짜잘한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거는 이 경영학 기초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거고, 원래 목요일날 수업하려는 걸 이제 좀 미뤄야겠죠.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거죠. 다음 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갈 겁니다. 총 8번 수업을 제가 맞춰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유인물 나눠드린 거 보면 오늘 이제 진도 나가는 부분 중간중간에 챕터별로 제가 이제는 좀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론들 같은 거 제대로 또 이해했는지 한번 검증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저도 뭐 옛날에 이제 수험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제 경험을 좀 얘기 드리자면, 당연히 자주 봐야 됩니다. 뭐든지 많이 봐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성실한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건 꾸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잘한다는 게 머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해야 될 분량을 소화를 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왜냐하면 결국 머리에 남겨야 시험장에서 이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단기 기억이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는 뭐 오늘 공부한 거 오늘 중엔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는 단기 기억으로 먹히는 시험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회계학 시험으로 보자면 뭐 전산회계 자격 시험 이런 거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런 시험. 이제 회계 사무원들이 보통 많이 시험을 봐요. 취업을 목적으로 뭐 2달 과정으로 막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건 회계만 공부를 집중해서 하면 되니까 사실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됩니다. 왜냐면 과목이 하나니까. 그것만 봐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말 그대로 공부 안 하고 좀 있다가도 나중에 좀 몰아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한 이런 시험들은 사실 단순히 경영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은 어차피 또 양이 많은 것들은 꾸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억에 오래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공부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시면,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읽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고 이해 안 가는 것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거를 담는 분들은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 어떤 조언자 역할을 하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내가 이론을 많이 치우쳐야 될지, 문제를 많이 치우쳐야 될지, 예습이 중요한지, 복습이 중요한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사실 예습은 그 옛날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예습 복습 철저하라고 하는데, 사실 보니까 예습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 근데 복습은 중요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공부는 싫은데 합격은 하고 싶은 거야. 공부는 조금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야, 남들 먹는 만큼 놀면서 공부해도 이렇게 시험 슬렁슬렁 해도 좀 합격하면 안 되나? 욕심은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런 방법론에서 얘기하자면 복습이 중요한 거야. 왜냐면 복습은 한 번 들려줬잖아. 그러니까 머리에 이미 담긴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거니까 훨씬 효과적이긴 해요. 예습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어떻게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시간도 많이 뺏기는데, 복습은 그래도 한 번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기억에도 더 오래 남고.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이제 꾸준하다는 게 그런 거 있어요. 또 뭐냐면 오늘 했던 걸 이해가 하는데 막상 그거를 말로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그 다음날 돼가지고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천천히 생각하면 이게 또 정리가 돼. 그 사람 머리가 참 신기한 거야, 보면. 그러니까 그날 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막 생각하면 정리가 안 되는 게 또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천천히 생각을 하면 어제 들었던 내용 중에 또 일부분이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구조가 사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물주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공부하다 보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저도 뭐 대학교 때 뭐 수학도 뭐 학원 강사도 해보고 해봤는데, 예를 들어 옛날 이제 수학 강사 대학교 때 할 때는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과 수학이다. 그러면 이제 저도 전날 좀 보거든. 전날 보는데, 왜냐면 설명하다 막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가는데, 그 전날 봤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걸 다음날 저도 딱 보는데 또 이해가 가는 게 있더라니까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막 혼자서 이제 연습도 해보고 리허설도 해보고 하는데, 막상 그 전날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딱 됐더니 설명이 되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론하고 문제 중에 어디가 중요하냐? 이론은 솔직하게 어떤 내용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공부하는 양은 달라. 그러니까 1회독이냐 2회독 따지는데, 사실 경영학은 깊이는 깊진 않아. 막 일하는 데 있어서 막 너무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경영학의 이 횟수는, 회독수는 일반 이론은 한 2번, 3번 정도 해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고, 결국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험이 그렇지만 이 말장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말장난으로 표현하는데, 말꼬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 똑같은 내용을 좀 이상하게 표현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만. 그리고 아니면 진짜 얍삽한 문제도 봐요. 얍삽한 문제. 예를 들어 뭐 회계학을 한 빗대본 이런 거 있어. 뭐 예를 들어 재무제표 하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뭐 재무상태표 이런 게 있는데, 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기본 정의가, 회계학적 기본 정의가 이래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일정 시점, 일정 기간을 살짝 바꿔가지고도 내는 거예요. 사실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잘 안 보거든.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야비해요.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지만, 근데 우리나라 시험이 보통은 합격자를 양산하려고 내는 시험이 아니라 정해진 인원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만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변별력을 높여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자격 시험 같은 것도 한 과목 통과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붙고 하나 붙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네 과목을 동시에 봤을 때 하나라도 빠락 넣으면 다시 다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또 나라의 사정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인재 채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장난 문제를 많이 내는데 사실 경영학적 이런 문제들도 보면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해가 잘 안 가서 이제 틀리는 거 많고 어떤 내용들을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서 막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거야. 그림 문제가 나오는데 그림으로 이제 문제를 낼 수 없으니까 또 그거를 또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머리에서 딱 담을 수 이건 결국은 뭐야 그런 것들은 뭐 내가 천재가 아닌 이상 한 그림만 보던 사람이 바로 문장을 딱 본다고 이해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그게 자꾸 경험이 되고 그게 쌓이면 자연스럽게 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모르겠어. 다른 강사분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답 노트 괜찮더라고.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러니까 오답 노트라는 게 뭐냐면 계산 문제만 오답 노트는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계산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오답 노트 같은 거 해놓으면 좋죠. 그건 당연히 필요해. 그래서 오답 노트라는 게 저 같은 기질의 사람은 이게 이제 공부 방법은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내용을 참고하라는 얘기지 나하고 똑같이 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는데 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나한테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오답 노트는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은 그런 거니까 뭐냐면 오답 노트를 딱 만들면서 제 기질에서는 다른 노트에다가 적는 건 싫었어. 왜냐면 내가 이렇게 성격이 부지런한 성격은 못해. 그리고 어디다 꼼꼼히 적는 스타일도 아니야. 저 같은 사람은 좀 약간 털털한 스타일이라 문제집 하나면 그냥 그거 가지고 끝내지 여러 권 사서 다니지도 않아. 스타일이. 귀찮거든 사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다 있다고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다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땠냐면요. 문제집이 있으면 문제집에 있는 거를 거기다 그냥 오답 노트로 쓰는 거야. 예를 들어 문제를 딱 풀다 보면 풀었는데 틀렸어. 그럼 그 밑에 이제 날짜를 적어놔요. 그러니까 문제 번호 옆에다 날짜를 적어놔. 그러니까 날짜를 적은 거는 틀린 거야. 안 적었을 때는 내가 이제 확실히 소화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적은 거거든. 이제 맞췄지만 또 확실히 소화된 거는 적지 않고. 근데 맞췄는데 찍어서 맞힌 건 당연히 위에 적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날짜를 나중에 이제 다음에 볼 때가 있겠죠. 이제 한번 또 줄고 나서 또 나중에 또 문제집을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체크한 것만 보는 거죠, 다시. 체크한 것만 보는 거예요. 따로 적는 건 귀찮아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것도 시간 뺏기잖아. 되게 귀찮아. 난 비효율적으로 봤기 때문에 안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위에다 날짜를 또 적어. 만약에 또 풀었는데 틀렸으면 그때는 이해했다고 넘어간 건데 틀렸기 때문에 날짜를 체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틀리고 나서 이제는 쭉 확인해서 이제 해다 보니까 이해했네? 그리고 넘어갔는데 다시 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왔어. 다시 봤단 말이야. 근데 또 틀렸으면 정확히 이해 못한 거야. 이제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게 이해가 아니라 그냥 머리에 주입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날짜를 또 적어놔요. 위에다가 이렇게 날짜를 또 적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볼 때는 두 번 적혀 있는 거 보는 거예요. 두 번 적혀 있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또 나중에 또 봤는데 또 못 풀면은 그것도 날짜 위에다 적어놓은 날짜만 쌓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따로 정리하지 않고 그렇게 날짜만 왜냐면 밑에 해답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내 특징은 뭐냐면 그 문제를 풀다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뒤에. 막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저분하 나 그런 것도 싫어하거든. 그러면 그냥 페이지 번호를 달아요. 여기다 페이지 몇 페이지 참조 이렇게. 그러면 그냥 문제 풀다가 그 내용을 봐야 되면 가서 보면 되니까. 네? 그죠? 그렇게. 그리고 계산 문제만이 아니라 뭐 이런 문제도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최대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푸는 과정에 위에 체크하는 게 지저분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붙이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적는 내용을 근데 모르겠어. 사람마다 또 적으면서 정리하는 분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스타일이 그러면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지 않은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진짜 공부하는 스타일이 진짜 효율성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어서 옛날 같은 경우도 문제집을 여러 번 안 썼어요. 그러니까 딱 한 권만 사가지고 그것만 오로지 파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모든 문제집이든 거의 100개서 내는 거니까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뭐 요거 쓰지만 뭐 제가 독자적으로 냈다고 제가 말을 못하죠.
활용을 하는 거죠. 잘 활용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잘 활용하면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이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시고 그렇다고 너무 또 요령만 피다 보면 공부가 안 되니까 항상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합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하면 되고 우리가 오늘 4시간 수업이지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효율성을 추구해야 돼. 오늘 나갈 진도 나가면 오늘 마무리하는 거야. 진짜 무조건 오래 붙잡고 있다고 잘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경영학의 기초해서 자 이제 처음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든지 그렇지만 이제 역사적인 것부터 배우죠. 경영학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학자들마다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경영학의 기초에서 우선 역사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하려고 하다가 우선은 제가 좀 챕터 구성을 좀 약간 다르게 해서 이제 경영자를 먼저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럼 우리 뭐 경영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영어는 이제 매니지먼트라고도 할 수 있고 매니지먼트는 뭐 쉽게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뭐 관리 이런 거잖아요. 운영 관리. 그렇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운영 관리죠. 우리가 뭐 진짜 개인 사업자로서 혼자서 운영 관리하는데도 많이 봤고.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데도 많잖아요. 지금 고시학원 중에도 혼자서 여기 오다 보면 길거리에도 많이 혼자서 이렇게 1인 사업주를 하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도 경영자예요, 사실 보면. 그죠? 근데 이제 현대사회는 조직이 복잡해지고, 그죠? 집단화 되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에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 삼성전자 생각해봐요. 혼자서 되겠습니까, 그게? 이번에 또 새로운 펀드 나오고, 그죠? 야, 그런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인데, 자부심을 가져야죠. 어디 뭐 써요? 폴더부터 쓰나? 아닌가? 요즘에 또 공격적으로 아이폰 막 나오고 하던데. 하여튼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기업과 법인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기업에 대한 얘기는 또 뒤에 가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경영자 얘기를 한번 다뤄보면, 결국 경영을 하는 주체가 경영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영을 하는 주체. 과거에는 이 경영을 하는 주체는 실제 돈도 자기가 되고 자기가 경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기업의 소유주가 경영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현대사회로 오고 조직이 커지면서 경영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나오고 있어요. 전문 경영인들. 그죠?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면 경영자란 기업의 소유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아 기업 경영을 전담하는 사람인데 말 그대로 위임받아서 한다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 체계가 좀 넓다는 얘기고 보통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과거의 경영 방식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기업들은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거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조직이 복잡해지고 경영 내용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화살표 냈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죠? 돈을 대는 사람과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달라.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돈을 대는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죠. 그러면은 기업의 소유주는 다양한데 각각의 의사를 다 반영해서 경영을 할 수는 없어.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전문 경영인을 채용을 하고 단순히 돈을 사는 사람은 돈만 되도록. 그래서 소유주는 다른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주주. 거기에 이제 대기업 주주들은 우리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모 이런 분들은 대주주잖아요. 그죠? 소유 지분이 높기 때문에 훨씬 힘이 막강한 거야. 근데 뭐 소액 주주들에서 가끔 주주총회 때 보면 막 자기 발언을 하는데 막 쫓아내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 사람도 돈은 됐으니까 자기도 소유주인데, 그죠? 속칭이 이제 좀 개무시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래도 그분도 소유주죠. 돈을 대잖아요. 자, 그래서 경영이 한번 계층을 한번 봅시다. 경영자의 계층.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경영자의 유형은 소유 경영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 경영자가 있고, 전문 경영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도 되고 경영도 내가 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체가 보통 이제 소유 경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용 경영자는 옆에서 서포터 해주는 역할 정도. 그러니까 월급 받고 다니는 형태죠. 뭐 전문 경영자도 월급 받긴 하지만 이제 전문 경영자와 경영자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고용 경영자는 전문성은 없어. 단순히 이제는 어떤 소유주의 경영에 서포트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걸 그 고용 경영자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 경영자는
기업의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문성을 띈 경영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소유자와 경영자를 이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의 계층 구조도 한번 보세요. 계층 구조. 경영층은 당연히 이제 제일 밑에 있는 하부 말단, 근로자가 있고, 그죠? 근로자가 있을 거고, 근로자 위에 이제 계층 구조로 해가지고, 경영자 구조들이 있는 거죠. 이게 하부 말단, 그죠? 하부 계층. 이제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선 근로자들이 되고, 그 위에가 누구예요? 하위 경영자. 보통 이제는 직위로 따지자면 거기 나와 있지만 뭐예요? 하위 경영층은 반장, 조장, 주임 정도, 그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영층을 의미하고, 중간 경영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위 경영층이 있고, 부장급 정도가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사급 정도가 여기, 이사급 정도. 이사급. 그래서 거기 나왔지만 최고 경영층, 상위 경영층이 되는 게 최상위 경영층에 해당하는 게 이제 최고 경영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이사급 이상 되는 거, 거기가 이제 보통 최고 경영층에 해당하고, 중간 경영층은 이제 실무자 중에, 그죠? 이제 말 그대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경영층과 하위 경영층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실장이나 부장, 차장, 과장급 정도가 되고요. 하위 경영층이 이제는 반장, 조장 정도 되는 규모,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기술의 유형을 한번 보세요. 경영기술의 유형. 이건 이제 경영을 하는 하나의 스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자들은 이런 경영기술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개념적 기술, 그 다음에 인간적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각각의 경영자들, 그러니까 최고 경영층도 있고, 중간 경영층도 있고, 하위 경영층도 있는데, 이런 각각의 경영층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최고 경영층은 어떻습니까? 이제 개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거. 가장,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이념 같은 거. 그죠? 예를 들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잡는 게 개념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간적 기술은 이제 중간 관리자 역할이 가장 많이 하는 거. 그죠? 왜냐면 다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윗사람하고 아랫사람을 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 유대관계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인 부분 좀 잘 몰라도 부장급 되면, 그죠? 내가 왜 실무적인 걸 많이 안 하거든.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 잘 하잖아요. 그죠? 엑셀 작업하라 그러면 네가 해. 나는 내가 위에서 전달받은 걸 딱 해서 나한테 개념적인 거 큰 줄기만 딱 던져주면 뭐 안에서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건 네가 해라 이거죠. 그죠? 그 밑으로 전달해주는 역할. 그죠? 그리고 그런 걸 잘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인간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문적 기술은 뭐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문성이 있어야지. 그죠? 가장 밑단에 있는 사람보다 좀 경험이나 능력치가 좀 있는 사람들이 요겠죠. 하위 경영자. 그죠? 그래서 하위 경영층이 이제 기술력이 가장 어떤 전문성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경험치나 능력치가 좀 높죠. 그죠? 사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면 사실 무시해.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저도 지금 뭐 조그만 사무실 하나 운영하지만 뭘 딱 시켰는데 내가 모르면은 나중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제가 딱 해봤으면은 나중에 딱 했을 때 이렇게 좀 해봐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그러면 내가 해봤는데 그렇게 하던 건데 뭘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 근데 안 해본 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다 맞다 그러면 나도 안 해봤으니 몰라. 나중에 보면은 엉뚱하게 해놨거나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있어야 돼 머릿속에 전문적인 좀 어떤 스킬 같은 게 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제 경영자의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에 대한 거를 이제 각각 어떤 특징별로 좀 분류를 해놨는데 우선은 경영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인생 살면서 오늘 이 한 시점별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음료수를 먹을 것이냐, 수업을 안 듣고 땡땡이를 깔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수업을 뭘 들을 것이냐, 아니면 인생의 어떤 시점에 여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도 의사결정을 했을 거예요.
군무를 하느냐, 다른 과목. 왜냐면 내 능력치나 내가 시험에도 합격하기 쉬운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신 거거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하신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이라는 게 사실 어떤 경영자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 중에 이제 업무의 정형성에 따른 분류다 그러면 그 의사결정의 유형이 정형성을 띠느냐 아니면 정형성을 띠지 않느냐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정형성이라는 건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정해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정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정형적이다면 뭐야? 정해진 형식이나 형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속 반복했던 일반적인 업무 루틴이 정형적인 거죠. 그죠? 이게 결제. 그래서 뭐 위에서 이번에 뭐 오늘 뭐 이번에 연차 쓰려는데 연차 휴가에 대해서 밑에 직급자가 연차 신청을 하면 위에 있는 직급들이 자꾸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승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나 업무인데 의사결정. 얘를 이번에 연차 가게 할까 말까. 그럼 가게 하면 도장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계속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잖아요. 정형화된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이 정형적인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비정형적인 건 반대로 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어떤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될 거고 보통 정형적 의사결정은 누가 많이 해? 이제 하위 경영층 관리자들이 그런 결정을 많이 하고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은 보통 고위 경영층이 보통 하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뭐 그런 거 있죠. 야, 여태까지 우리 반도체 산업만 육성해 왔는데 이제부터 비메모리 분야 한번 해보자. 우리도 인텔처럼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 있잖아요. CPU 쪽. 실제로 CPU 쪽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해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게 이제 제일 고부가 가치잖아요. CPU. 지금 뭐 CPU 하면은 뭐 인텔이나 AMD 이런 데에서 지금 장악을 하고 있죠. 또 다른 회사도 있던가? 하여튼 뭐 서버용 CPU는 또 달라요. 그죠? 서버용 CPU하고 또 일반 CPU인데 뭐 하여튼 왜냐면 저도 이제 제가 전공이 사실 공대 쪽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컴퓨터 쪽은 좀 잘 아는데 하여튼 그래서 CPU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경영자들이 그런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뭐 어떤 일본하고 무슨 사건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자체적으로 이번에 소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건지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는 수입 루트를 다변화시킬 건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매번 일상적으로 생기는 사건이냐고 그렇지 않잖아. 어떤 특정한 이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죠? 어느 특정한 시점에 비반복적인 행위로서 발생하는 이벤트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비정형화된 어떤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영자 계층에 따른 의사결정. 경영자 계층에 따른 의사결정. 자, 여기도 뭐 앞에서 다뤘던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계층이 누군지, 아니면 이제 관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쪽, 그 다음에 업무적 의사결정을 하는 계층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이제 계층별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전략적 의사결정은 당연히 누가 하겠습니까? 전략을 세우는 행위들은 최고 경영자가 하는 거죠. 이번에 비메모리 분야도 한번 우리가 진출해보자.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우리 이제 최고 경영층이 하는 거고, 그죠? 사업의 전략화. 관리는 이제 중간자 역할이니까, 그죠? 관리적 의사결정이 이제 중간 계층의 관리자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세세한 업무적인 부분을 하는 게 이제 하위 계층의 경영자들이 하는 의사결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뭐,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경영자 윤리에 대한 부분도 간단히 언급하고 갈게요. 그 바로 밑에 있죠. 대외적 윤리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대내적 윤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당연히 뭐 딱 단어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이제 대외적 윤리라는 건 뭐야?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업이 속한 그러니까 경영자는 기업 내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 봤을 때 기업 외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한 그때 필요한 윤리를 우리가 이제 대외적 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반영하는 그런 기업의 윤리를 이제 대외적 윤리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사회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윤리를 이제 적극적인 윤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내적 윤리는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경영자의 경영 이념이나 어떤 사상, 경영 관리의 규칙, 룰, 거기에 따른 필요한 윤리가 이제는 대내적 윤리다라고 하고 보통 이제 소극적 윤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대리인 비용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대리인 비용. 자, 대리인 비용 같은 경우는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 알아야 될 게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이제 이 경영자를 우리가 이제 소유 경영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로 구분하는데, 특히 이제 전문 경영자 같은 경우, 고용 경영자도 그렇지만, 전문 경영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대리인 비용. 그러면 이제 대리인이라는 놈이 누구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경영자가 대리인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소유주는 돈을 댄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유주가 사실 기업의 주인이죠. 쉽게 하면. 내 돈을 내가 댔으니까 당연히 내 물주인데. 근데 이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니까 너 내 걸 대신해서 네가 수탁해서 운영을 해줘. 그럼 얘가 대리인이 되는 거야. 경영자가 대리인이 되는 거야.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률적인 조언 같은 것도 어때 소송 같은 거 걸리면 법률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못하니까 못해. 어때? 이제 법률사무소에 맡겨가지고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뭐 세금 문제는 뭐 세무사가 세무대리인 역할, 대리인이라는 역할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기업에서의 대리인은 경영자를 의미하는 경영자, 그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비용이 발생했다는 논리는 뭐냐면 이게 생각이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소유주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거든. 내가 돈을 댄 이유는 뭐냐면 그 된 돈 투자한 것만큼 이 시중에다 은행에 맡겼을 때 이 정도 이자가 붙는데 그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리스크는 안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기업 이제 소유주인 내 주주가 여기 돈을 딱 투자하는 이유는 뭐야? 경영자, 내가 운영을 못하니까 네가 운영을 해주되 네가 내 이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좀 운영 좀 해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대리인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이익도 우선하지만 야, 나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점은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내가 대표자인데 실질적인 운영은 내가 하는데 회사의 목줄은 내가 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목표 지점이 다른 거지. 경영자와 소유주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이제 대리인 비용이에요. 대리인이 만약에 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면 비용이 발생할 게 없어. 그러려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된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지. 내가 직접 운영해야죠, 내가. 응? 그래야지 딴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왜냐면 내 회사니까 말아먹어도 내가 말아먹고 손해봐도 내가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겠죠. 응?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겨? 예를 들어, 나 경영자인데, 야, 이거 차도, 그래도, 내가 기사도 좀 부리고, 내가 그래도 대기업 총수인데, 이런 생각하면, 내가 만약 월급쟁이라도, 왜냐면 내 돈 안 됐으니까, 최고급 차 좀 사고 다니고, 어디 접대로 다닐 때도 어디 최고급 호텔을 가지고, 먹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기업의 주체인 주주나 채권자, 채권자도 돈을 댄 주체니까, 단 주주는 투자한 거고, 채권은 빌려준 개념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주체, 주주와 채권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경영자다. 근데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대리인 비용이다. 이런 거예요.